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이 되면 늘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더욱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올해 우리 경제 한 줄 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변동성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불확실성이 컸던 2024년도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변동성과 그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암울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그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우리 경제가 좀 잘 흘러갈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오시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당초 계획했던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재 소상공인들 상황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미 맞습니다.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피부로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네. 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매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소비 심리가 꽉 얼어붙었어요. 네,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뉴스 심리 지수라고 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사들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되나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주간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선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베이 조사, 설문 조사보다 사실상 언론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 지수 쓰이는데 지금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거고, 네. 100 이상이다 낙관적으로 보는데 지금 12월 기준 둘째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8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한 46.9%가 굉장히 지금 개연 사태 이후에 어렵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응답을 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피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또 그 전에 또 서베이 조사를 했었는데 네. 10명 중 9명이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로 크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연말 송년회 그냥 하시라. 모임 있으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도 하시고 네. 즐기시고 돈 좀 쓰시라라고 이제는 정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 중심으로 네. 공직 사회가 얼어붙어 있거든요. 세종시 지금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 연말 모임 다 취소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가 먼저 이제 공무원 사회 먼저 좀 이런 연말 송년회 모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돈이 돌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으나 지금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꺼려 하시는데, 저는 좀 불만이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계엄령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계엄령은 네티즌 사이에서, 그러니까 누리꾼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연말 모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또 여행 가면은 이 시국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시국에 뭐 하는 네. 거냐? 지금 이게 댓글을 오히려 다세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계엄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온라인 쪽에 가서 왜 온라인 계엄령처럼 아무것도 네. 못하게 하는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소비를 권장해야 됩니다. 워낙 내수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를 하시되,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는데 빚을 얹어서 소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내 월급에서 세금 빼고 공과금 빼고
남아있는 이 처분 가능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셔서 지금 이 얼어있는 내수를 좀 살려주시는 게 이게 애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상의 그런 행복까지 깰 필요는 분명 없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좀 나아진 상황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재정 지출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재정 지출을 왜 늘려야 되냐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내수가 안 좋았습니다.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그 전부터 내수는 안 좋았고요. 네.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이 긴축적으로 하향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상태에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소비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 계엄,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더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러면 정부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서 좀 돈이 돌게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재정 지출을 안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수가 더 악화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재정 지출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모든 전문 기관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제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밝힌 게 내년도 예산 75%를 내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겠다고 밝혔죠. 그게 어제 이제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돈 풀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최악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방 부동산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건설사라든지 인력, 거기 있는 노동자들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뭐 살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내수 진착에 또 나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만기 연장 부분. 왜냐하면 이게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소상공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으신 분들은요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자금이 있어요.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그렇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갚아야 됩니다.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럼 무조건 지원받는 게 아니라 대여금의 성격인가요? 아니요, 대출 원래 갚는 거잖아요. 대출 원래 갚는데 나눠서 갚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갚아야 돼요. 폐업하자마자.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못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내가 폐업하자마자 바로 내가 대출 받았던 걸 한꺼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카드로 들고 나온 게 폐업자라도 만기 연장을 좀 길게 주나 아니면 네. 상환 유예를 해서 좀 더 길게 나눠서 갚도록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꺼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화돼야 되겠고, 근데 은행권에 사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내년도에 소상공인 분들의 상환 연장이라든지 만기 연장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와줘야지만 내년도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주름살이 하나 더 없어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짠 예산을 민주당이 줄여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는 다시 추경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 한국은행도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야당 쪽에서 예산은 다 깎아놓고 지금 본 예산 결정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추경 얘기냐. 사실 불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예산은 삭감됐을 때 근데 정부가 진행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양고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에서 이제 삭감이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예산은 다 깎아놓고 그 다음에 추경이 뭔 말이냐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본 예산 가지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내수 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중적으로 사실 내수 진작에 나서야 된다. 돈이 시장에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추경안은 필요하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이게 동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직접적으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상 이런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IB은행, 그러니까 투자은행, 외국계 투자은행인데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또 금액도 얘기했더라고요. 네. 내년도 1월에 한 10에서 한 15조 원 정도 추경안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리포트에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 생각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살리기, 소상공인의 어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할 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추경 항목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좀 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치 싸움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추경안의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본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당 대표의 추진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네. 사실상 이제는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경안에 이런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 싸움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재명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여당에서는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나왔던 지역화폐는요,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되어 있는 지역화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는 무산이 됐지만은 과거 야당에서 지역화폐에 추진했었을 경우가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써야 된다, 3개월 이내 다 써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없어졌죠. 그거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안이 추진이 될 것 같으니 당연히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에서는 추경을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 도와줘야 되니 지역화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정치 싸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빨리 하루빨리라도 내수 진작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여야 정치 싸움 때문에 진행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합의라든지 네. 수기 과정이라든지 뭐 논의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네 편 내 편 딱 나눠서 평가하기 네, 하고 평가하기만 있는 것 네.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글쎄요, 참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런 결과물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내수 진작도 문제지만 좀 대외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직격탄을 맞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네. AA2에서 AA3로 내려갔는데, 무디스가 봤을 때 이제 프랑스 전국 정치권의 혼란함,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직격탄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A2에서 3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AA2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10년 동안 AA2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데 우리 또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유지했던 게 갑자기 강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만약에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만약에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잘 빌려줍니까? 잘 안 빌려주죠. 그렇죠. 빌려주더라도 금리가 높습니다. 똑같거든요. 나라도 똑같아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나라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는 수혈하게 되는데, 빌려오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이자에 대한 금융 비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은요, 시장 금리도 또 높아집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권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게 정말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대외 신용도 아직은 지켜내고 있지만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위험한 상황이죠. 네,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네.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가 확 낮아져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안고 있다는 거고, 이게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 경제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아마 체험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아마 실물 경제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탄핵안 가결됐는데 코스피는 왜? 증시 관련 이야기로 보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우리 증시가 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요.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피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하나가 사라진 거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 국장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시총에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고객이 없어요 지금. 그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뻔히 압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투자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도 팔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 사실상 우리나라 시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반도체 업종이 뛰질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 자체가 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탄핵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야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아마 굉장한 혼란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어제 추이를 본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습니다. 7,000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최근래에 와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그래서 한 2,600원 정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는 출렁이는 장세의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국장은 지금 굉장히 좀 당분간 계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다음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것이 반도체 2차 전지주입니다. 지금 둘 다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쎄요, 국장이 좋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내년 상반기도 이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렁이는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하루 만에 증시에서 140조가 증발했다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개인들이 받는 것도 있지만 또 계엄 사태 이후부터는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대부분이 기관이 받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냐?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다 받아줬어요. 계속 받아줘. 오늘도 계속 받아줍니다. 예, 물량을 기관들이 계속 받아주는데 그 연기금이 이제 주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다 미국 가시고 비트코인 하시고,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지금 오늘은 이제 매도세, 어제는 좀 순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 4,000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던졌던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죠, 사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락하는 장에 지수 방어하느라고 우리의 피 같은 연기금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네. 굳이 이런 안 좋은 장에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어떤 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론해 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 1,440원 턱 밑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했는데요. 내일 미국 FOMC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문제예요. 지금 1,400원대는요, 과거 같았으면 심리적 저항선이었는데 이미 1,400원이 뉴 노멀로 돼버렸죠. 그래서 네. 거의 일반화가 돼버렸고, 계엄 사태 이후에 1,400원 이상 계속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니 뉴스에 보면은 환율이 올랐대더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대더라, 이게 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랑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매번 말씀드려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월급이 그대로인데 또 물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석유류 가격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는 기름값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아직도 비싸죠? 그런 이유가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체험을 못합니다. 왜? 사오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1,400원대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기업한테 좋다던데 그 우리나라 수출기업 좋아지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은요 당연히 뭐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으니까 돈 받는 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중간재라든지 원재료를 사오거든요. 들어올 때의 비용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절대 우리 기업에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자체가 일각에서는 뭐 1,500원대로 내년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일각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나지 않습니까? 1,500원 상상이 안 돼요. 네. 1,400원대도 사실 과거 같으면 상상이 안 된 환율인데 그러니까요. 1,500원대의 환율은 진짜 상상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부담감에 떨 수밖에 없고 특히 증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떠납니다.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판단하면 일단 자산 던지고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 당분간은 1,400원대 한 30원? 한 40원대에서 계속 오르락내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거. 그러면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나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외환보유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이제는 시장에서 매도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느냐, IMF가 아닐까. 네, 뭐냐. 저는 진짜 그거는 음모론자의 얘기가 아닐까. 너무 과도한 걱정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권입니다. 탄탄해요. 그리고 외환보유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IMF 때도 그랬다. IMF 때도 뭐 괜찮다 하고선 외환위기 찾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인터넷의 발달이 다르죠. 소셜 네트워크의 힘도 다르고요. 무슨 얘기냐? 다 투명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맘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의 투명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우려를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외환 보유고 뭐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환투기꾼이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혀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그래서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내년 말 20만 달러 간다.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국내 증시와 다르게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내년 말 2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전략적 비축 언급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저는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냐, 그 다음에 이제는 상승 추세냐, 이게 추세냐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추세라고 보거든요. 네. 상승 추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뭐 20만 달러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셨다시피 10만 달러 간다 했을 때 뻥이야, 거짓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다. 네, 현실이 됐죠. 네, 현실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방송에서 비트코인 1코인당 1억 원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우상향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 2,400만 개로 발행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화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 사이엔 출렁일 겁니다. 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출렁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은 자산화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제 변동성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보지만 오늘 현재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 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네. 주의를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좀 네.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거 아닐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셨을 때는 뭐 어느 때 선택해야 되느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트코인이 단순히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 안 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근데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코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는 그냥 오른다 그러니 그냥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하다가 투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매도 타임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오르게 되면은 이게 그만해야 되나 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타임을 저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떨어진다 싶으면 더 떨어질까 봐 또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이렇게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돈 못 벌 것 같고 나만 이거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절대 옳은 현상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접근해 보시기를,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원론이 또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20만 달러 간다는 예상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추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돌아설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60% 가까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조정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어떤 리포트들 간에 우리는 다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번에 나왔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고점 대비 60% 이상 빠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또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유가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논의는 그겁니다. 미국의 이제 경기가 하방 압력에 지금은 워낙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점 대비 한 60% 이상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높지 않고 하방 압력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만은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생각한 것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론의 일부일 뿐이지 이게 꼭 뭐 정말 고점 대비 확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도 우상향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알트코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방송에서 코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마 알트코인을 얘기하는지를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알트코인은 절대 아니에요.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대체 코인이거든요. 네. 변동성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수익성 때문에 들어가요. 그거는 진짜 내가 뭐 단기 투자 때문에 들어가시면 너무 많고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딱 물리기 좋은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구분해서 항상 공부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정론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에는 언제나 신중함이 함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다시 열리는 트럼프 시대 리더십 공백 우려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리더십이 좀 실종된 상태이다 보니까 우려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계엄 사태에다가
탄핵 정국까지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지금 각국 여러 나라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접속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계속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우리는 뭐 계획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만나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 공백이 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당선인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뭔가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 해소시키는 건 누가 하느냐? 삼성 이종 회장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겠어요? 아니면은 뭐 정영진 회장이 만나서 트럼프 주니어는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드님은 주니어까지 가능하군요. 아드님은 네. 만나는데 그렇다고 뭐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럼 누가 만나느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우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리더십 공백이 그래서 이제는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전기차 아니면은 배터리 쪽, 요쪽이 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압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네. 눌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당분간은 반도체나 배터리 쪽은 안 좋을 거다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이제는 보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이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 IRA 폐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사라진다면 우리 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요. 어떡할까요? 그렇죠.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물가에 대해서 관련된 뭐 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광물, 배터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도 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우리 돈으로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실상 보조금을 주거든요. 우리도 주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금액이 커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화석 연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진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이런 기름 넣어서 하는 이런 네. 화석 연료의 엔진, 이런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IRA의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투자했던 배터리 기업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부 문건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죠.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인수위원회라 보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이 조직들이 봤을 때 내부 문건이 보조금 없앤다.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보조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못 받잖아요. 근데 전략이 그거죠. 이제 일각에서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무섭다. 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감기 정도입니다. 예, 이게 안 주면은 그냥 감기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후발주자한테는 완전 독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는 오히려 영향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덜 받고 후발주자들은 쫓아올 수가 없을 거다. 생태계가 완전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테슬라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테슬라가 보조금 많이 받는데 아니 그럼 보조금 그거를 없애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다. 근데 지금 딱 어제 나온 지금 내부 문건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충격을 먹겠지만 네. 얘네들은 다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뭐 간접적으로 보면 배터리 기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현대자동차는 보조금 받지 않아요. 네. 물론 뭐 리스라든지 뭐 중고차 이런 건 받을 수 있어도 진짜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스럽다. 그래서 2차 전지주라든지 섹터가 다 빠졌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또 트럼프가 또 보조금의 근거인 반도체 지원법이죠. 칩스법.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칩스법도 선보겠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이 칩스법이에요. 반도체인데 칩스법은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아니면 연구 개발하면은 세액공제 25%에 아니면 보조금까지 줄게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공장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한 61조 4,300억 원 있죠. 그래서 440억 달러 투자했고 보조금 받는 게 64억 달러예요. 그래서 한 9조 한 상당한 규모의 8조 보조금을 9천억. 아마 환율이 네. 좀 더 올라가고 더 할 겁니다. 한 9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넘어갔을 건데 그러니까 보조금 저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지금 정작 아직 못 받았어요. 안 못 받았어요. 네.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저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칩스법까지 무산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고 정말로 이 칩스법, IRA 이것 때문에 현지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많이 했는데 그냥 투자만 많이 하고 뽑아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거를 리더와 리더가 만나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인은요. 비즈니스맨입니다. 물론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될 거지만은 아시겠지만 1기 행정부 때, 1기 트럼프 때 아시겠지만은 완전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100을 던지고요. 협상의 기술 아닙니까? 네. 내가 50만 받을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100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깎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50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내는 게 이 협상의 기술, 트럼프의 기술인데 지금 딱 만나서 우리는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딜이 안 돼. 이 중요한 시기에. 안 예, 이 되는군요. 중요한 시기에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이 계류된 상황인데요. 우선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너무 쟁점이 많아요.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 뭐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줬냐 그러면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뭔가 지원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야 우리도 이러면 안 돼서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도록 나온 것이 바로 반도체 특별법이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잖아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근로시간 유연화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52시간제 다 아실 거예요. 네네. 52시간, 주 52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연구개발 쪽에서는요. 밤새고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네,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그래서 유연화하자. 반도체 쪽은 주 52시간제 지키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이자. 근데 노동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52시간제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그거 아세요? 상황이군요. 건설 쪽에서는요, 네. 지금 뭐 건설 쪽 일하시는 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외국인 노동자가 갑이에요. 그 규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원래는 똑같이 지켜야 돼요. 52시간제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네. 뭐 야금 뭐냐 그러면 불법적으로 일을 더 시킵니다. 어쩔 수 그렇군요. 없이. 근데 한국인들은 그럴 수 우리나라 근로자는 없으니까요. 그럴 수 없죠. 네.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차피 돈 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근 뭐 하면서 뭐 더 넘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총액을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들한테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외화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52시간, 주 52시간제가 너무 사실 유연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유연화적인 어떤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이 사실 이 마른 반도체 특별법인데 이게 주 52시간제 요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게 수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도 그렇고요. 경제 영향이 상당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전년 동월 대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GDP 성장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소비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을 이제는 만드는 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 됐어요? 우리 소비 됐습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소비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이유는요, 그동안 수출이 먹여 살렸거든요. 수출이 잘 됐어요, 생각보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3분기 수출을 봤을 때요, 역성장했습니다. 이게 역으로 빠졌어요. 수출이 둔화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10월과 11월 같은 경우가 수출이 각각 4.6에서 1.4% 늘었는데, 이게 착시 효과라는 거죠. 반도체 수출을 만약에 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 좋아질 거냐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아시겠지만 레거시 반도체, 번영 반도체 이런 것들은 중국 창신 메모리 밀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D램 같은 경우가 안 좋아요. 상황이 업황이 안 좋습니다. HBM 그럼 SK 하이닉스만 잘 나가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둔화된다 그러면 수출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 안 되죠? 수출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모든 전문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1.9%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가장 일타로 취약계층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라는 게 이게 먼 뜬구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게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방송을 결론은 그거네요. 방송 보시면서 네. 방송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출 규제에 탄핵 변수 덮친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입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 내내 지속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주택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계엄 사태 전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많이 납니다. 원래부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그 올해 추석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이제 팍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가 여기에서 계엄 사태가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요, 뭐 1000도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니까요, 한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00건이라는 게 과거 한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9,000건이었습니다. 이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9,000건에서 곤두박질 시작하는 거예요. 급속으로 3,000건. 하락했네요. 확 네.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까지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지금 서울 거래량은 1,000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보는 당사자라 그러면 거래하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관망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 관망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고 나는 정말 돈이 급해서 팔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출까요? 안 낮춰요. 그대로 금액 그대로 내서 물건을 내놓거든요. 네. 그럼 누가 삽니까?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매물이 많아도 호가 뭐 매물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어도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불확실성을 본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어렵습니다. 상반기 어렵고 뭐 정부의 정책대로 뭐 모르죠. 뭐 새로운 정부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정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정책에 따라서 하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봅니다.
네.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탄핵 정국이 지속이 될 텐데요. 자꾸 좀 8년 전으로 좀 시계를 되돌려 보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일단 탄핵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사실상 거래량이 이제 급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요, 2016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래량이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가 우리가 1만 1,500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 거치면서 2월 4,700건으로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탄핵 정국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회복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은요, 항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거래 자체가 왜 안 이루어지냐. 만약에 내가 지금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부 정책, 그동안 내놨던 정부 정책이 유지가 될까?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이거 다시 뒤엎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안 하세요. 일단 시장에 네. 뛰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1기 신도시라든지 그린벨트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뭐 470만 원 공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예요. 이건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이거는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꽝꽝 얼어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발표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나 뭐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뭐 이런 안들이 좀 지켜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도 모르고. 근데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공급 270만 원 공급입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만 원 공급인데 이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27년도 가보면요, 공급량 팍 줄어집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요, 지금은 부동산이 굉장히 눌려 있잖아요. 네. 27년도 가보면요, 엄청나게 또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공급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정부가 추진했던 270만 원 이거 차질이 생기잖아요. 공급량이 팍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더 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그냥 둘도 없이 다 돌아오지 마시고요. 3기 신도시 딱 보십시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이미 분양 공고가 나온 곳이 있어요. 앞으로 어딘가요? 추진이 됩니다. 네. 계양,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가 나온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 또 땅이 굉장히 좋아요. 평평하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이제는 공급 물량이 나오거든요. 3기 신도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제는 한번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근데 나는 돈이 좀 있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서울 지역에 있는 분양 나오는 거 소규모 정비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건축에는 정비 지역들을 알아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의 콤팩스 시티라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밀었던 곳인데 네. 이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환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부문이 계속 침체돼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낳은 성장 둔화와 정책 부재 우려 등으로 향후 건설 업황에 대한 그런 전망이 더욱 어두운 상황인데요. 평론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PF 대출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방 부동산의 PF 문제는요, 현재 진행형이라 합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초반에 그래서 내수 살리기 했을 때 뭐 지방 건설사들 좀 살려줘야 된다.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F 대출의 문제는 깨짐없이 뭐 현 정부든 아니면 어떤 정부가 탄생하던 간에 지켜보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런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인력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려서 매물을 잘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경매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죠? 경매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이미 경매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경매는 뭐냐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 못 갚으니까 경매 붙여버리는 걸 이미 경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못 갚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 물건도 좋은 물건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